안녕하세요. 달달 하나쌤입니다. 네, 오늘은 호흡기를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네, 요즘에 환절기라 독감에 걸리신 분들이 주변에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감기 때문에 며칠 힘들었는데 여러분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호흡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구성입니다. 구성. 네, 우리가 호흡기라고 하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일련의 과정인데요. 네, 이 호흡기를 이루는 기관은 폐, 네, 인두, 후두, 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 폐죠, 폐. 그래서 몸 밖에서 폐까지 산소를 받아들이는 통로, 또 호흡기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폐에서 호흡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호흡기관의 이제 특징, 기능은 들이쉬는 숨을 통해서 흡기라고 하고요.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산소를 들이쉬는 들숨을 통해서 흡기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고 나가는 숨인 호기를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특징적인 건 이 호흡기관 자체가 우리가 감기에 걸려보면 알지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숙주 몸에서 정착을 해서 그 바이러스가 다른 데로 또 병을 옮기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호흡기관 자체가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병원체의 탈출 통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도 이 순서 같은 게 중요했죠. 호흡기 통로, 순서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비강부터 코를 말하죠. 인두, 후두, 기간지, 폐포 뭐 이런 순서로 공기가 들락날락 하게 되겠습니다. 이 순서가 조금 외우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비인후과를 떠올려 보시면 조금 외우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이비인후과가 어떤 곳을 진료하는 곳이냐? 이자는 귀자를 써서 귀도 보고요. 네, 비는 코도 보고요. 인두, 후두 요런 기관을 진료하는 곳이 이비인후과죠. 그래서 호흡기의 통로 순서도 그대로 이비인후과에서 코를 통해서 인두를 통해서 후두, 네, 그래서 코, 인두, 후두. 네, 그다음에 뭐 더 디테일하게 보면 기간 다음에 기간지가 되겠고요. 네, 폐포 가기 전에 폐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비강, 인두, 후두, 기간지, 폐포 순으로 호흡기의 통로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그러면은 호흡기의 이 통로 순서에서 첫 번째인 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는 비강은 중격에 의해서 좌우로 나뉘어져요. 네, 이 그림에서도 보면 정상 비중격이 이렇게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있으면서 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공기가 코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공기에 섞여 있는 먼지를 흡착시켜주고 여과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찬 공기를 덮여주기도 하고 습기를 더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발성, 보조 역할도 해주죠. 비음 소리도 낼 수 있고요. 공명장치를 통해서 발성 보조 역할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코 주변으로 보면 주변에 이제 이 뼈들 중에서는 비어 있는 뼈의 공간이 있습니다. 뼈가 비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우리가 이마 쪽에도 있고요. 네, 여기를 이제 우리가 부비동이라고 하는데요. 부비동. 이 부비동이 비광이랑 열려 있어서 소리에 공명작용을 합니다. 공명작용. 그리고 여기가 비염이나 우리가 코에 염증이 생겼을 때 이게 열려 있으니까 비어 있는 이 뼈가 비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 열려 있는 것 때문에 염증이 옆으로 이렇게 이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염증이 생겼을 때 점막이 붓거나 뭐 고름이 생기거나 콧물이 여기 고여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축농증이라고 한다. 네, 축농증, 뭐 부비동염 이렇게 얘기하죠. 축농증이라고 얘기한다. 네, 그래서 코에는 이제 부비동이 있는데 공명작용도 하고 이런 염증이 생겼을 때 옆으로도 비어있는 공간으로 이완이 되면서 축농증이 걸릴 수 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인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두는 구강과 식도 사이에 있는 소화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강과 후두 사이에 있는 호흡도,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네, 그림을 보면 우리가 공기가 코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공기가 지나가는 길인 요 앞쪽에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죠. 네, 기관을 통해서 기도가 앞쪽에 있습니다. 두 갈래길 중에서 이렇게 있으면 앞쪽에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음식을 먹었다. 음식을 입으로 꿀꺽 하고 이렇게 삼켰다. 그러면은 꿀꺽 하면서 이제 식도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식도. 네, 뒤쪽으로 넘어가는 게 식도길입니다. 식도. 네, 그래서 여기 이 중간에 보시면 여기가 소화기관의 하나이기도 하고 인두가 여긴데요. 네, 소화기관이기도 하면서 음식물이 지나가기도 하고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기도 하다. 그래서 호흡도이기도 하다. 네, 여기가 이제 무의식 상태가 되면 이 부위의 목의 자세, 그다음에 이 혀의 위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막혀서 호흡이 끊어지는 수가 많은 곳이 인두입니다. 네, 그리고 인두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은 기관, 이관이라고도 하고요. 중이관, 유스타키오관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다. 네, 이 기관을 통해서 귀에 있는 고실로 들어가서 중이염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인두입니다. 네, 그다음은 후두는 기능적으로 성대가 있는 곳입니다. 소리, 발성의 기능을 갖고 있는 성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호흡도이기도 하죠. 그리고 9개의 연골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갑상연골이 제일 큽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갑상연골인데 연골로 다 이루어져 있다. 후두는. 그래서 갑상연골이 제일 크다. 그리고 후두 덮개가 있어요. 후두에는 후두 덮개라고 있는데 얘가 이제 평소에는 그냥 열려 있어요. 공기가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근데 이제 음식물을 삼켰을 때 여기 보시면 음식물을 삼켰을 때 꿀꺽하고 음식물을 꿀꺽하고 이렇게 삼키면 이렇게 기도로 넘어가지 않고 식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여기 앞에 보시면 후두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후두개.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하니까. 네, 후두개. 여기 후두개라는 게 있어서 얘가 이렇게 닫힙니다. 이렇게 후두개라는 게 닫아줘서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고 식도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음식물을 삼킬 때 후두 입구를 후두 덮개가 닫아줍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삼킬 때 후두개가 만약에 닫히지 않는다 그러면 기침이 날 수 있겠죠. 콜럭콜럭하고 우리가 음식물을 잘못 삼켰을 때 살에 들렸다라고도 하는데 기침을 해서 뱉어낼 수 있게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기관 이제 아래로 좀 더 내려가면 후두에서 내려가면 기관이 나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보이네요. 그죠? 기관. 그 밑으로 좀 더 내려오면은 기관지가 양쪽 좌우로 해서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라고 했을 때 오른쪽이 좀 더 굵고 짧습니다. 왼쪽이 좀 더 이렇게 꺾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좀 가장되게 좀 그려볼게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오른쪽 기관지로 들어가기가 좀 더 쉽다. 얘는 이렇게 꺾여서 잘 안 들어가는데 얘는 좀 더 짧고 굵고 수직에 가까워서 오른쪽으로 좀 잘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지. 그 다음에 양쪽 좌우로 이렇게 2개의 폐가 있죠. 폐가 있어요. 그래서 좌폐는 2개의 옆으로 되어 있고요. 우폐는 3개의 옆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디테일하게. 가슴막, 흉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가슴막, 흉막이라고 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측에 있는 벽가슴막, 여기 벽가슴막 이렇게 가슴막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폐를 둘러싸고 있는 폐측에 있는 내장 가슴막, 장측 흉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장 가슴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슴막 사이에는 이 공간이 있는데 한 5에서 10cc 정도의 윤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 마찰을 좀 방지해 주죠. 그래서 이 흉막강에 뭔가 질병이 생겨서 공기 아니면 또는 액체 같은 것이 고였을 때 이 공기나 액체를 주사기 같은 걸로 이렇게 뽑아내는 것을 우리가 흉강천자라고 얘기합니다. 흉강천자. 네, 이 공간에 원래는 5에서 10cc 정도의 윤활액이 있는데 뭐 교통사고,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그쪽에 혈액이 찼다. 혈액이 찼다. 그러면 우리는 혈흉이라고 하고요. 공기가 찼다. 그러면 뭐 기흉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름이나 농이 찰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네, 농흉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흉막강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공기나 액체를 차서 뽑아내는 걸 우리는 흉강천자라 하고 이 그림처럼 이렇게 배액술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액체, 뭐 혈액을 뽑아낸다던가 공기를 빼낸다던가 하는 흉강천자 술을 시행해서 배액술까지 같이 시행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공간 흉막강이라는 것은 약간 비어있는 공간인데 여기 5에서 10cc 정도의 윤활액이 있어서 호흡을 할 때 마찰을 방지를 하고 여기는 두 겹의 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사이가 이제 조금 비어 있을 수 있다. 네, 흉막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포는 기도에서 말단을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단을 이루는 작은 주머니 모양의 포도송이 모양이라고 책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작은 주머니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폐포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우리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기체 교환이 이루어질 때 어떤 기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확산에 의해서 폐포 내 공기랑 혈액 내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교환을 하게 됩니다. 폐포에 우리 뭐 포도송이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폐포에서 우리가 모세혈관이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확산에 의해서 폐포 안에는 우리가 산소가 많죠. 산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혈관보다는 산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모세혈관은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많고 폐포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조금 있죠. 그래서 이 용질이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모세혈관에서는 이산화탄소가 폐포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확산이라는 기전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되겠다. 그래서 가스 교환이 폐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확산에 의해서 폐포에 있는 공기, 그 다음에 혈액 내의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교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폐포 자체는 호흡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적인 단위가 되겠습니다. 호흡계의 가장 기능적인 단위이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내호흡, 외호흡 보도록 할게요. 네, 내호흡은 조직호흡이라고도 하고요. 이 내호흡은 모세혈관과 조직 사이의 가스 교환을 얘기합니다. 네, 요 그림을 보시면 내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심장 그림이 보이죠? 심장 그림. 네, 심장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여기가 좌심실이라고 하면 이 대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피가 순환을 해서 심장에서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직으로 가게 되죠. 우리 온몸에 있는 조직으로 가서 조직세포랑 모세혈관 사이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주고받아. 이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걸 내호흡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주고받아서 주로 조직은 산소를 조직에다가 뿌려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나오겠죠. 그럼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좌가 아니죠. 이쪽이 어느 쪽이죠? 우심방. 네, 우심실이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 우심실을 통해서 다시 또 이렇게 폐동맥을 통해서 나가요. 그리고 네, 폐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네, 이렇게 싣고 와가지고 폐를 가서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주우고 네, 산소를 다시 받아서 이렇게 폐정맥을 통해서 네,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폐에서 여기 이 폐에서 폐를 둘러싸고 있는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과 요 사이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네, 이산화탄소를 주고 하면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얘가 외호흡, 네, 같은 말로 폐호흡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우리 심장계 감염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요. 이 폐정맥, 폐를 거쳐서 온 폐정맥, 그 다음에 좌심방, 네, 좌심실, 그 다음에 대동맥까지. 여기까지는 산소가 굉장히 많겠죠. 네, 산소가 많은 혈관입니다. 산소가 많은 혈관이라서 우리가 동맥혈이라고 하죠. 동맥혈. 그래서 조직에다가 산소를 뿌려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이렇게 네,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혈관을 우리는 네, 정맥혈이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정맥혈이라고 하는데 네, 조금 연관이 있어서 네, 요 심장 파트와 네, 연관이 있어서 같이 네,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내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호흡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 모세혈관이랑 조직에 있는 세포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주고받는 걸 내호흡, 네, 조직호흡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폐에 있는 폐포와 그 다음에 폐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주고받는 호흡을 가스교환을 우리는 외호흡, 배호흡이라고 한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기체 운반입니다. 네, 기체가 우리 혈액 내에서 운반되는 형태는 주로 산소는 적혈구 내에 혈색소,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혈색소와 결합을 해서 운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탄산수소염 형태로 혈액 내에 운반이 됩니다. HCO3 형태로. 그리고 나머지 10에서 30% 정도가 헤모글로빈인 혈색소에 의해서 운반이 된다. 네, 그리고 호흡과 산염기 평형 알아보겠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 CO2 양을 조절을 해서 우리 몸의 체액에 수소이온 농도를 조절을 해줘요. 네, 수소이온의 농도에 의해서 우리 몸이 산성인지 아니면 염기성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수소는 산성을 띠는 산을 판단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pH라고 하는데 이 pH가 수소이온이랑 연관이 있어요. 수소이온이 보통 0에서 한 14 정도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는데 중간이 7 정도 되는데 우리 몸이 7.35에서 7.45 정도의 수치를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강산에 해당이 되어 있고요. 이쪽 14쪽에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강알칼리가 되겠습니다. 강알칼리. 네,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소의 수치, 수소이온의 수치는 많아지는 거죠. 많아집니다. 체액 내에 수소이온이 많아질수록 pH는 낮아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많다는 건 산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면 pH 수치는 어떻게 돼요? 0에 점점 가까워지죠. 그럼 pH 수치는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수소이온이 적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수소이온이 적다라는 건 산성이 아니라는 거죠. 알칼리에 가깝다는 거니까 pH 수치는 14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면
pH의 수치는 올라가겠죠. 반대로 수치는 올라가요. 그래서 알칼리를 띠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식인 그 CO2와 만나서 CO2가 물과 만나서 HCO3와 수소 이온으로 분해되는 식을 참고해서 우리가 우리 몸의 산증일 때, 알칼리증일 때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호흡에 의해서 우리 몸이 산증일 때도 있고요. 호흡에 의한 알칼리증일 때도 있는데 첫 번째가 호흡산증입니다. 호흡산증은 호흡수가 떨어질 때, 그러니까 호흡수가 느려진다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호흡의 수가 1분에 12회에서 20회 정도인데 12회보다 느려진다는 거잖아요. 12회보다 느려진다는 건 외부에서 산소가 우리 몸에 덜 들어온다는 거니까 체내에 CO2가 많아지겠죠. 그럼 체내에 이 식을 통해서 봤을 때 CO2가 많아진다. CO2가 많아진다는 건 수소이온을 형성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수소이온의 형성도 많아질 거예요. 네, 수소이온의 형성이 많아진다는 건 여기를 보시면 수소이온이 많다. 산성을 띈다는 거죠. 그러면 pH 수치는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보통 동맥혈 가스 분석이라고 하는 ABGA라고 하는 것들 해봤을 때 pH 산성을 나타내는 이 pH 수치는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올라가요. 대신에 이제 HCO3는 정상입니다. 이런 수치들을 관찰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호흡 알칼리증, 반대로 호흡 알칼리증이에요. 이거는 호흡수가 많아지는 경우입니다. 호흡수가 많아진다는 건 우리 몸에 산소가 많다라는 거죠. 산소가 많고 CO2, 이산화탄소가 적다라는 거예요. 호흡이 많다는 건.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이 식을 봤을 때 이산화탄소가 많다. 이산화탄소가 적은 거네요. 이산화탄소가 적다라는 건 수소이온도 적게 형성이 될 겁니다. 수소이온이 적게 형성이 된다는 건 pH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보상작용을 하게 돼요. 보상작용. 신장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콩팥. 신장에서 탄산수소염의 배출을 증가시켜요. 탄산수소염은 HCO3인데요. 이건 우리 몸에서 알칼리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알칼리. 그럼 얘를 배출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요? 얘 배출이 증가되면 수소이온 배출도 감소하게 되고 얘를 배출을 증가시킨다는 건 알칼리를 많이 몸 밖으로 빼낸다는 거니까 이제 산성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알칼리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도 시키고 산성 물질을 띠는 수소이온도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서 보상작용을 일으켜서 교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호흡 알칼리증일 때 혈액 검사를 하면 pH 수치가 올라가져 있고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떨어져 있고 HCO3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반대됐던 호흡산증일 때도 보상작용이 일어나요. 똑같이 신장에서 알칼리성을 성질을 띠는 중탄산염인 HCO3를 생산을 막 늘려요. 산증이니까 알칼리를 띠는 물질을 생산을 막 시켜서 보상작용을 일으키고 소변을 통해서 산성을 띠는 수소이온을 배출을 시켜요. 이렇게 해서 교정을 하려는 보상작용이 신장에서 일어납니다. 보상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보면 두 가지 이렇게 특징적으로 혈액 수치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대사산증과 대사알칼리증이에요. 대사산증과 대사알칼리증. 대사산증과 대사알칼리증은 호흡과 다르게 어떤 우리 몸의 대사와 관련이 있겠죠. 대사산증.
당뇨병, 그다음에 신장질환, 뭐 심한 설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에 수소 이온이 증가하게 됩니다. 수소 이온이 증가한다는 건 산성을 띠니까 pH 수치는 떨어지는 게 되겠죠. 이때도 똑같이 보상 작용이 일어나는데 보상 작용은 호흡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호흡수가 증가하면 CO2를 배출시켜요. 그렇다는 건 우리 몸에 CO2가 낮다라는 거겠죠. CO2가 낮다라는 건 수소 이온의 형성도 낮아지는 거니까 pH 수치를 다시 올릴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상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ABJ 검사를 해보면 pH 수치는 떨어져 있고요. HCO3도 떨어져 있는데 대신에 PaCO2,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반대로 이제 대사알칼리증, 대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알칼리증인데요. 이것은 이제 구토 아니면 알칼리성을 띠는 약물을 복용했을 때 책 내에 수소 이온이 감소하게 돼서 pH가 올라가서 알칼리증을 띠게 된다. 그러면 똑같이 또 보상작용이 호흡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호흡수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호흡수를 감소시킨다는 건 우리 몸에 CO2가 많아지는 거겠죠. 위에서 우리가 식을 봤잖아요. CO2가 많아진다. CO2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수소 이온도 많아지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수소 이온이 많아지니까 산성을 띠는 물질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알칼리증이니까 떨어뜨려 주겠죠. 수소 이온이 많아지면서 산성을 띠게 되면. 그래서 pH를 정상으로 유지하려는 보상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했을 때는 pH 수치는 대사알칼리증일 때 pH 수치가 올라가져 있고 HCO3도 올라가져 있고 PaCO2는 정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은 폐 용량입니다. 폐 용량은 우리가 한 번 1회 호흡을 할 때 한 번 숨 쉬면서 드나드는 공기의 양이 있는데 이게 이제 1회 호흡량인데요. 양이 한 500cc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대로 후 하고 내뱉은 다음에 폐에 그래도 남아있는 공기의 양이 있는데 이걸 잔기량이라고 해요. 양은 1200cc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로 들이마신 뒤에 최대로 뇌신 호흡량을 우리가 폐활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폐활량. 폐활량이 좋은 사람은 볼륨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2500에서 5000cc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폐기능 검사, 일반적으로 이 폐활량을 보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폐기능 검사를 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사를 할 때 검사 도와주시는 분이 어떻게 해요? 최대로 들이마시세요. 더 들이마시고요. 후 하고 내뱉으세요. 한 다음에 더 내뱉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로 내신 호흡량까지 더한 게 2500에서 5000cc 정도 된다. 그 다음에 호흡근은 우리가 숨을 쉬면서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숨 쉬는 걸 도와주는데 들숨 근육과 거기에 날숨 근육이 있어요. 들숨 근육은 숨을 들이쉴 때, 들숨일 때, 흡기일 때 쓰이는 근육이 횡격막과 외늑간근입니다. 폐를 이렇게 보시면, 폐를 이렇게 보면 요 밑에 이렇게 막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근육이죠. 막이라고는 하지만 횡격막인데요. 이름이 끝나지만은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복부고 위에 흉부를 이렇게 나누는 막이 횡격막인데 이 횡격막과 외늑간근, 늑이니까 뭐 갈비뼈, 간이니까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이겠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외늑간근. 그래서 이 두 근육이 주로 들숨 근육일 때 관여를 하고 그다음 보조 들숨 근육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된 근육은 아니지만 흉쇄 유돌근, 보조 들숨 근육인 사각근, 승모근 이런 것들도 또 관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날숨, 숨을 내뱉을 때 사용되는 근육이 안정 시에는 폐와 흉곽의 복원력을 이용해서 복원이 되지만 과호흡을 할 때는 이제 내늑간근과 복근을 이용해서 날숨일 때 이 근육들이
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이고 넘어갔네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호흡 양상입니다. 호흡 양상. 과다호흡. 과다호흡은 호흡을 많이 쉬는 거겠죠. 그래서 1분에 분당 24회 이상의 호흡을 쉬는 걸 우리가 과다호흡이라고 하고요. 호흡 곤란은 숨 쉬는 게 굉장히 힘든 상태를 말하는 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호흡하는 상태를 호흡곤란이라고 하고 가슴, 어깨 등의 주호흡근이 아니라 부호흡근을 사용하는 게 호흡곤란이다. 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체인스톡 호흡. 체인스톡 호흡은 무호흡, 호흡이 없는 상태랑 과다호흡이 교대로 일어나는 상태를 우리가 체인스톡 호흡이라고 한다. 그래서 임종시에 볼 수 있는 호흡이 체인스톡 호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호흡. 서호흡은 느리게 쉬는 호흡을 얘기하겠죠. 느리게 서맥, 서호흡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가 서호흡은 느리게 숨을 쉬는 건데 1분당 12회 이하로 해서 느리게 쉬는 걸 얘기하고요. 주로 이제 호흡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우리가 주게 될 때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약물이 이제 몰핀, 데메롤 같은 마약성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를 주게 될 때에 이 호흡수를 우리가 체크해서 서호흡일 경우, 분당 12회 이하일 경우에는 약물을 주지 않는다. 이 마약성 진통제가 호흡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쿠스마을 호흡이에요. 쿠스마을 호흡. 얘는 특징적인 게 당뇨병 혼수나 신부전시에 볼 수 있고요. 깊고 긴 호흡에 특징적인 게 이제 과일 냄새가 숨 쉴 때 난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쿠스마을 호흡.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 호흡기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봤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